한국의 자가점유는 58%. 왜 58%냐면 금리 상승하고 집값 하락하고 이렇게 같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하우스 푸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만 그러냐? 사실 이 하우스 푸어의 문제는 불과 몇 년 전에도 한 5, 6년 전에도 하우스 푸어에 대한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예. 저도 하우스 푸어였어가지고.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KTN-TV 생각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KTN-TV 생각 브리핑에서는 현대사회의 이슈인 부동산 정책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은 중요한 5가지의 시사점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박준식 기자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늘 바쁘십니다. 예, 항상 바쁩니다. 네. 일단 오늘 5가지 중요한 시사점에 대해서 네. 찝어가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네. 하우스 푸어 현상, 그 다음에 주거의 시장화 문제, 그리고 자가 점유율의 낮음,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부족, 네. 그리고 이윤 중심의 사회 구조, 이렇게 네. 5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같이 생각을 해볼 텐데, 네. 하우스 푸어 현상의 심화, 금리 상승하고 집값 하락하고 이렇게 같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하우스 푸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만 그러냐? 사실 이 하우스 푸어의 문제는 불과 몇 년 전에도 한 5, 6년 전에도 하우스 푸어에 대한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예. 저도 하우스 푸어였어가지고. 아, 그래서 하우스 푸어라는 단어가 되게 우리 요즘에 그냥 자주 쓰는 유행어 같은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이거든요. 하우스 푸어 이 현상에 대한 심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겉만 이제 번지르. 번지르 하고 이제 속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요즘 사회적 현상이 대부분 단식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거의 단식과도 비슷하죠. 하우스 푸어는 단식과도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 단식을 원시원이 여의도 그 앞에서 하고 있고, 네. 이태원도 단식을 하고 있고, 네. 덕이동 주택조합장도 그러니까요. 시청 앞에서 지금 20일째 지금 단식을 하고 있고요. 하우스 푸어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점이 바로 이런 것까지 만들어내는 거죠. 사회 현상. 20일이 넘게 단식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하우스 푸어 현상과 이렇게 엄밀하게 따지면 완벽하게 조우되지는 않지만 그 중간중간 단계에 그러한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내 집 마련을 하나를 하기 위해 10년 동안 쌓았던 고난이 이제 단식 투쟁이라는 걸로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지금 대한민국은 단식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맞아요. 이 단체적인 거나 이런 걸 봐도 크기가 아주 큰 국가라는 국가 차원부터 중간, 그 다음에 우리 시민, 서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단위도 대중소가 다. 그렇죠. 이제 거대한 푸어, 중간 푸어, 작은 푸어 그렇게 볼 수도 있네요.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과거 어떻게든 고령화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렇죠. 고령화 이후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집 하나 남아 있는 분들도 좀 많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그렇게 이제 큰 집에 있을 필요도 없지만 큰 집에 지금 거하면서 매일매일 들어가는 그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집을 담보로 해서 연금을 주는 상태까지 지금 와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당장 느낄 수 있는 완벽한 하우스 푸어의 시작이었고, 그 다음 단계로만 이제 만들어진 하우스 푸어는 그런 이제 사회적 현상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실제 소득액이. 네네. 300만 원을 가지고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죽을 때까지 벌어도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해도 절대 못 사죠. 그렇죠. 예. 300만 원을 그대로 저금을 한다고 해도 강남에 있는 집 한 채 사는 거는 좀 그렇죠. 빌라 전세가 한 7억에서 8억 정도 되니까요. 매우 힘들어진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현상에 휩쓸리다 보니까 어떻게든 그들과 프레임, 그 미스 미디어에 나오는 프레임 있잖아요. 네. 뭐
벼락거지부터 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프레임 계속 만들어서 지금 집을 안 사면 꼭 죽을 것 같은 그 현상을 만들어낼 때 자기만의 꿋꿋한 자기 자존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 이제 살짝 넘어가신 분들이 있죠. 네. 욕심이라는 것에 편승해가지고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넘어간 분들이 지금 현재 이제 당면한 과제는 본인은 월세 살면서 집은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집을 사면서 이제 갭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내어줄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자에 이자가 넘어가면서 자기는 이제 먹지도 않고 강남에 집은 갖고 있지만 사는 곳은 아주 먼 곳에 살거나 고시원에 살시기도 하고 건물주이지만 이제 라면을 먹거나 어디 가서 이제 밥값도 제대로 못 내게 되는 그런 현상이 매우 심각해진 상황까지 지금 온 거죠. 아,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진짜 하우스푸어라는 게 네. 대출 받아서 집들을 그러니까 내가 살고자 해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매해도 힘든데 네. 한때 갭 투자가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갭 투자에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가 급락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아서 미국 경제 또한 갑자기 이렇게 될까라고 생각을 사람들 잘 못하잖아요. 아무래도 대출 이자도 많아지고 하면서 이걸 하우스푸어가 모른다고 하면은 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고요. 모른다고 얘기한다는 거는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제 모기지 사태 벌어지면서 그쵸. 길에 이제 나가진 사람 많았고 중국에서도 이제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맞아요. 단지 자체를 지금 없애버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이미 30년 전에 일본에서 이미 그걸 다 그렇죠. 봤고 그게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를 대중은 다 알아요. 하지만 어떠한 특정 프레임이 될 수도 있고 일부의 소수의 사람들이 집을 주거의 형태로 알아야 되는데 이걸 자산의 형태, 맞아요. 새로운 재테크의 형태로 계속 이벤트화 시키고 이슈화 시켜서 그게 당연한 듯이 이제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에 빠지는 순간에 서민과 없는 자들이 하나의 그 경제 노름, 경제 게임에 지금 침투하게 된 거죠. 그쵸, 그러면서 그쵸. 자기 스스로도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나도 이번에는 큰 목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오만함? 그렇죠. 근데 그 전세 사기 사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더 힘들어진 사람들이 많은데 진짜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던 내어줄 돈도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 전세자들도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지구 어디에도 없는 이런 정책이죠. 당연히 대한민국 자체의 가장 심각성이 그런 거거든요. 아니, 집주인이 당연히 먼저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인데 들어오면 거의 몰지각을 넘은 거죠. 도덕성이 이제 사라진 상태로 바뀌는 거죠. 왜? 부동산이라는 핫 아이템이 마치 그것을 아는 것이 강남에 사는 자인 양 보이고 지식인처럼 보이게 되고 경제에 능통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사회적인 매우 이상한 현상인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생각할 주제, 주거의 시장화 문제. 네네. 그 행복이라는 거를 표현할 때도 항상 집이 나오는데 뭐 몸 누일 곳만 있어도 좋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집에 대해서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으로 보세요? 시장화라는 게 정말 좋은 말이거든요. 네. 그리고 시장에 놔두었을 때는 정말 자연스럽게 이게 해결도 돼요. 네. 그에 따른 이제 보편 타당한 정책이나 주택에 대한 보급에 대한 게 정상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게 비정상적인 행정 절차가 마련되기 때문에 시장이 독과점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 것 그래서 같아요. 주거의 공간으로 쓰이고 사람의 그 안전함과 안락함,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녁에 잠을 잘 자고 내가 저녁에 가서 쉴 곳이 있어야 다음날 출근이라는 걸 할 수도 있고 어떤 공부라는 것도 할 수 있고 여가 생활이라는 것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프레임을 이쪽으로 옮기면서 싹 가리우기 시작하는 거죠. 가리운다는 게 어떤 거냐면 이제 과거 군주나 이런 사람들이 다 모든 걸 다 소유했잖아요. 네네. 국가가 소유할 수도 있고 네. 국가가 소유하게 되면 다시 농민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런데 이게 신자유주의라는 게 있어요. 마치
돈이 무슨 뭐 마냥 뭐 좋은 것처럼 네네. 그런 자들이 늘 만드는 프레임이 이제 자유를 주창하면서 시장 경제를 얘기하지만 실질적인 시장 경제는 다 독과점 형태로 바뀌는 거죠. 독과점 형태로 바뀐다는 게 어떤 거냐면 집이란 개념이 인간의 존엄성과 주거의 이런 걸로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 이제 마르크스 레닌이나 이런 사람은 분배라는 걸로 해서 이제 집을 국가가 소유해서 나누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최소한 쉴 곳은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10평, 어떤 사람은 30평, 그쵸. 어떤 사람은 40평. 평수의 문제가 있지만 게 크기의 있죠. 문제. 예. 근데 자본시장 논리로 오게 되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특정 계층이 집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네.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정상적인 세제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세금 정책이 나오면 그 사람이 집을 소유하지 않게 되거든요. 간단한 거잖아요. 집을 두 채 갖고 있으면 이건 상업적인 용도잖아요. 그렇죠. 그럼 상가를 갖고 있으면 되는데 누군가가 살아야 될 집들을 한 사람이 독과점으로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높으신 분이 빌딩도 갖고 계시는 분이 뭐 4대 보험료를 뭐 4만 원, 5만 원 내는 상황이랑 지금 똑같은 거죠. 맞아요. 건물과 빌딩을 갖고 있는데 세금을 얼마 내지 않기 때문에 단합이라는 걸 할 수가 있고 그러면 그 전체적인 건물 가격이 절대 내려가서는 안 돼요. 주거의 형태가 되면 집이 내려가건 올라가건 별로 상관이 없어요. 네.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주거의 개념이 아니고 그거를 우리 집에 넣어놓은 이제 금덩이로 생각하죠. 금의 가격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네네네. 그때 이제 대부분이 정상적이지 않은 자들이 그런 행태를 많이 하고 집의 형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상적이지 않은 자들이 부의 축적을 위해서 자금 세택 이런 상황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다가 국가에서 뭐 보금자리 정책부터 뭐 무슨 정책 수많은 정책을 얘기하지만 실질적인 그 정책으로 서민들이 살아가는 거는 일부분 잠깐 보여주는 거고 그렇죠. 정확한 거는 아파트를 100채 갖고 있는 사람을 위한 세제 정책이죠. 그리고 특정한 상황을 만들었을 때 계급이라는 걸 만들어낼 때 이제 부의 이동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맞아요. 근데 말씀하신 거는 주택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더 이렇게 도드라진다라는 얘기신 것 같고 네네. 또 말씀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 사실 모든 시장은 주택 시장뿐만 그러니까 주택이라는 이쪽뿐만 아니라 독과점 네네. 많이 가진 자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네. 생기는 문제점들이 경제 구조에서는 항상 네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서민들, 피해는 서민들만 보는 거잖아요. 아까 그렇죠, 말씀하셨던 300만 원을 그대로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뭐 강남에 사는 게 힘들어진다. 네. 지금 현재 경매 신청 건수가 한 달에 7,158건이에요. 2023년도에. 지난번에 그 전세 사기 이후에 더 늘어난 건가요?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는 6,390건 정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23년도에부터는 1,000건이 더 경매 발생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제 거죠. 점점 생계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게 아까 얘기한 시장 경제에 맞춰진 그거 주거로 사용돼야 될 집이라는 개념이 상품화 되어 가지고 그 주식처럼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고. 근데 이게 이번 정권에 들어서면서 뭐 전 정권의 문제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서 이런 사태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 정권에서 잘못을 했으면 이번 정권에서는 바로잡아서 그 피해가 작아질 수 있도록 해야지 알았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전 정권인지 알겠어. 그럼 니네는 어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왜 그 얘기만 하고 어떤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국민들이 살 수 있게 해줄 거냐는 거죠. 우리 지금 경제가 뭐 좋아지고 있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고 뭐 방금 말씀하셨던 네. 1,000건의 그 경매 건수가 늘었다고 하셨는데 당연히 늘겠죠. 항상 우리나라의 어느 정권에서 정권을 잡아도 항상 하는 얘기가 임금은 오르지 않고 물가는 오른다는 둥. 그러니까 임금에 대한 건 터치를 안 하면서 물가 조절만 하잖아요.
그래서 물가를 조금 잘 낮춰서 조절하면 그 정권 좀 잘하는 정권. 지금처럼 못 잡으면 못하는 정권이 돼버리는 것 같은데, 주택시장은 어떤 사람들은 그걸로 장사를 하고 있으니. 그렇죠. 그게 이제 핵심 권력층에서부터 시작된 거라 그래요. 지금 2023년도에 이제 미분양이 7만 2천에서 한 7만 5천 건 정도로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많다. 과거보다는 한 2, 3천 정도 좀 줄은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공급 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아, 네. 건설 자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건설사들이 지금 거의 부도 위기에 네, 와 있기 그렇대요.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과거에 도시개발 사업하면서 그 행태가 거의 이제 권력자들이 많이 했어요. 권력자들이 많이 한다는 건 그만큼 뭔가가 생긴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뭔가가 생긴다는 것은 또 새로운 뭔가가 또 만들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정책이 강남 개발할 때도 학교라는 학교를 다 그리 던져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죠. 그 허허벌판을 할 때 그 부가수익이 얼마이겠어요. 그렇죠. 그게 과연 정상적으로 서민에게 다시 환원되었는가. 이게 이제 분배에 대한 문제인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때부터 그게 계속 쌓이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들은 집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걸 2023년도에 지금 정치인 여의도에 있는 자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과연 그들이 집을 몇 개씩 갖고 있는지. 재산 신고할 때 보면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금액들을 갖고 있잖아요. 물론 자기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직장에 들어가서 번 돈들도 분명히 있지만 일단 재선 하시는 분들부터 해서 재산 증대 이 체크를 해서 보면 의원 생활하면서 재산이 더 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게 이제 고위공직자라고 이제 하는 사람들의 이제 도덕성의 문제인 거예요. 집이라는 거를 주거의 개념으로 보지 말고 어떤 예술의 가치 혹은 이제 삶의 가치로 봤을 때는 이게 틀려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뭐 진선미라고 하잖아요. 진리라는 게 뭐냐면 합리적인 이성으로 생각을 할 때 진이라는 걸 잡아낼 수가 있어요. 과연 이 집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이성을 했을 때 과연 이 주택 정책이 맞는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 1%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99%의 서민을 위한 것인가. 자, 주택 보급률이 50%잖아요. 이 50%라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시골 가면 다 자기 집이에요. 왜? 집 하나에 1,000만 원이에요. 50년 일했으니까 당연히 집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중요한 건 서울이 이제 40 몇 프로밖에 안 돼요. 하지만 이 40 몇 프로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갭 투자란 말이에요. 과연 정상적으로 30억, 40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 게 몇 명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첫 번째 얘기한 합리적 이성에 의한 판단을 했을 때 이 주택에 대한 것이 과연 정상적인 것인지. 자, 그러면 이성에 의한 판단이 안 됐으면 그 다음에 뭐가 올까요? 도덕적인가? 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네. 진선할 때 선. 얼마나 이게 도덕적인 도덕적인 게 있는가? 도덕적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집을 막 10채, 20채, 30채 갖고 있어요. 절대 집값이 내려가면 안 되겠죠. 왜? 지가 살 것도 아니지만 이거 가격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금값 내려가는 건 똑같아요. 집 가격 내려가면 큰일 나니까. 왜? 거기다가 정상적으로 벌었을 때는 절대 그런 집 못 산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죽을 때까지 해도 잘하면 예전에 이제 주택복권이라는 게 있었을 때는 10년, 15년 일하면 자기 집을 마련을 해요. 하지만 지금은 로또마저도 힘들어요. 로또마저도 전셋집 하나 얻을 수 있어요. 집은 못 사요. 강남에다가는. 맞아요. 현실적으로 안 돼요. 자, 그러면 합리적 이성에 의한 주택 정책을 바라봤을 때 이성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정치인들이 저렇게 집을 많이 갖고 있는데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못하죠. 절대 집 없는 자를 위한 정책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 자기는 집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없는 사람 서른 모른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집주인은 없는 사람 서른 모른다고. 그렇죠. 옛날에도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성적인 것과 도덕적인 게 오면 그다음에 이제 감성적이고 감각적인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택 정책에 대해서. 진선미의 미인가요? 그렇죠. 주택 정책이 아름다우려면 그 시대에 따른 어떤 감각이 있어야 돼요. 감각이라는 거는 어떤 통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택 정책 보면 맨날 통계잖아요. 맞아요. 통계. 그걸 50년 동안 했는데 나아진 게 있나요? 없어요. 그렇죠? 통계라는 합법적인 사기를 가지고 그걸 다시 또 정당화를 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걸 이제 과학이라고 해요, 이자들은. 과학이란 증거 자체가 없는데 그걸 자꾸 과학이라고 우겨요. 네.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진짜 주택에 대한 아름다움이 나오려면 이 안에는 그냥 감성과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름다워질 수가 있잖아요. 정책이라는 그렇죠. 게. 예를 들어서 공공주택을 하면 일단 자기네들이 들어가서 살질 않아요.
만약 그자들이 들어가서 산다면 집을 절대 그렇게 공급하지 않아요. 그렇겠죠? 고시원이잖아요, 집이. 뭐 네 식구 사는데 열 몇 평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공공주택이라 하면 최소한 나도 살 수 있고 너도 살고 싶고 뭐 여기서 뭐 도심권도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뭐 또 부동산 얘기하고 또 이분들이 또 헛소리하면서 그 정책을 또 멀리하니까 맞아요. 뭐 지하철에서 한 10분 15분 걸어가면 어때요? 서민은 항상 잘 걸어 다녀요. 맞아요. 단지 그래도 네 식구 살면 한 30평짜리는 줘야죠. 그렇잖아요. 혼자 살 때는 뭐 10평 정도 주면 되고 맞아요, 둘이 살면 맞아요. 20평, 맞아요. 3명 넘어가면 30평. 그런데 그 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매달 내는 돈이 한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이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어요. 이게 감각적인 거잖아요. 본인이 안 살 거니까 청년주택 만들어놨는데 골방이에요. 청년이 절대 거길 안 들어가요. 왜 들어가요? 힘들게. 차라리 오피스텔 얻어서 들어가고 말지. 사람답게 살고 싶어 하는데. 맞아요. 그렇잖아요. 요즘 친구들은 더 그렇죠. 정문이 있는데 옆에 담 넘어갈 수도 있는 게 그게 아파트인가? 이건 아파트가 아니에요. 공공주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공공사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아까 얘기한 감각적인 감성이 부족한 거죠. 왜 이게 다 상업주의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주거의 형태가 아니고 자본 논리에 의해서 하는 행위와 형태만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우스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집에는 못 들어가겠고. 근데 그 집에 들어가려고 신청서를 내면 또 제약이 걸려요. 맞아요. 200만 원 이상 벌면 또 못 들어가요. 이게 맞아요, 말도 안 맞아요. 되는 상태를 가지고. 저 그래서 진짜 뭐 하우스 푸어였었지만 제가 사실 뭐 분양받았다거나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그래도 청약주택 그 청약적금은 있어야지 뭐 분양도 받는다는데 분양 영순위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한 번도 들어간 적도 없고 그냥 저는 진짜 빚 내가지고 집 샀었는데 그 빚 때문에 죽다 살들어가지고 집을 이제 팔았지만 없지만 지금은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주거 시장의 문제가 하우스 푸어를 만드는 거고 네. 그죠? 한국 지금 자가 점유율이 아까 말씀하셨던 50%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은 42.7%. 네. 58%에서 서울이 42.7%에 네네. 불과하다는 통계가 있어요. 한국의 자가점유는 58%. 왜 58%냐면 강원도 산골에도 집이 있고요. 어디 뭐 섬에도 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다 58%. 대부분 자가예요. 네. 왜냐하면 농사를 10년, 20년 지으면 그 집 다 살 수 있어요. 어차피 자기 땅에다 집 짓는 거기 때문에. 맞아. 하지만 서울은 42.7%. 하지만 이 안에 뭐가 들어가냐? 갭 투자.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채를 갖고 있는 거지 보유세라든지 세금 관련해 가지고 차명으로 산다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런 통계의 수치가 나온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통계에 의한 합법적인 또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을 감추는 작업이죠. 그러니까요. 기본적인 자가 비율이 60에서 70%는 나와야 되고요. 60에서 70%가 안 나와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공공임대주택 때문에 그래요. 30평짜리 집인데 한 달에 30만 원 내고 살아요. 그러면 누가 집을 사요? 그냥 거기 살면 돼요. 맞아요. 그러면은 주변 상권과 상가가 일단 활성화가 되고 그 다음 또 뭐가 활성화가 돼요? 문화 현상이 또 활성화가 되고 거기다가 주식이나 이런 투자가 활성화가 돼요. 왜? 집은 대한민국만이 집을 가지고 투기를 하고 그래서 맞아요. 투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전부터. 그쵸, 그건 그쵸. 투기지 이건 정상적인 생산 활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자가 점유율이 낮은 부분들도 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의 네.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네. 볼 수 있고 방금 말씀하셨던 공공임대주택의 부족 네. 이게 방금 말씀하실 때 설명이 너무 좋았던 게 그 30평 30만 원 내고 살면 평생 집에 대한 걱정 없이 다른 거에 대한 투자와 열정을 쏟아서 발전시킬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려면 공공임대주택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정책상 공공임대주택을 뭘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공공임대주택도 미분양이래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거를 하면서 그러니까 형태를 만들고 그 형태가 갖춰지면 그게 정책으로서 표현이 되거든요. 형식을 계속 갖추는데 그 형식이 하자는 거죠. 7평짜리 집에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막 옆집 소리 다 들려요. 그럼 고시원과 똑같은 거잖아요. 뭐 그거는 공공임대주택이 아니어도 네.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는 하는데 대부분 이제 호수를 늘리다 보니까 작은 집을 많이 지으니까 미분양 사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인구
인구 고령화와 절벽이잖아요. 네네. 청년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맞아요. 청년들한테는 차라리 20평짜리 집이나 30평짜리 집이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 방별로 이제 2명, 3명씩 들어와서 살게 하는 게 더 사회적 현상을 더 좋게 만들 수가 있는데 자꾸 골방에다 가두는 이유가 뭐냐면 소통을 못하게 하고 단절을 시키는 사회적 매우 심각성이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프레임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그런 문제도 있겠네요. 그러면 적극적인 확충이 좀 필요한데 정책적으로 공공임대를 문재인 정부에 비해 대폭 늘릴 생각은 없고 대체로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는 10만 호 내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이에요. 이 정부가. 그렇군요. 네네네. 저는 제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면서 제가 느끼기에 미분양 제가 한번 전에 우리 박 기자님한테도 여쭤봤었는데 도대체 미분양인데 집 없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냐? 그리고 미분양이면은 집값을 분명히 낮춰서 판매를 할 텐데 그럼 비워둔 채로 그냥 두냐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었잖아요. 전 늘 그게 궁금했거든요. 뉴스에 보면은 올해 미분양 사태 그게 안 나온 적이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집 없는 사람은 늘 많아요. 네. 도대체 저런 데는 왜 더 대폭 낮추면 되는 거고 어쨌든 그러면 건설사도 손해를 안 볼 테고 그럴 텐데 왜 저런 집은 그럼 누가 사는 거야?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미분양은 저렇게 많은데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것마저도 그럼 있는 사람들이 다 사나요? 그렇게까지 단계를 먼저 가면 안 되고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왜 미분양이 나오냐면 그 집을 사야 될 적정한 사람들이 지금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네네. 지금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 게 불과 이제 그 전 정부에서 무조건 대출을 받아라 지금을 사야만 네가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갔다 이런 말을 계속 하고 그런 광고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또 건설사를 위한 그런 프레임이 돌아가서 이제 더 이상은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자체가 지금 불가능한 상태예요. 왜? 이미 내가 4대 보험을 들고 내가 이제 내 집을 살까 했던 사람 이미 다 샀어요. 그렇죠. 그리고 집을 너무 많이 소유한 자들은 경제적인 이게 좀 시대를 읽잖아요. 경제 리포트도 읽고 있고 증권사 리포트도 다 받고 있고 컨설턴트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하시는 거는 아무도 사지 않는다. 뭐 있는 것들은 있는 거 가지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안 산다 이러는데 그럼 지금 이 미분양돼 있는 집을 그냥 줄 수는 없으니 서민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다른 좋은 방책을 좀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게 정상적인 사회 시스템과 정상적인 정치인이 있고 정상적인 사회 구조가 되면 그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지만 지금 정부나 여당에서 하는 건 뭐 여당은 지금 맞아요. 먹방하러 다니시고. 먹방하러 다니시고 정부 정책에서는 미분양을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 지금 사주겠다는 정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잘 원활하게 서민들이 국민들이 원활하게 그 너무 힘든 사람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자라는 게 정책인 거잖아요. 그게 이제 정상적인 정부 시스템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물론 윤석열 정부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국가별 사회 구조에서 정상적인 정책과 실현을 한다면 그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보여준 게 어떤 거냐면 이윤 중심적인 사회 구조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자, 그러니까 쌀은 사지 않아요. 하지만 미분양은 사요. 그러니까 자, 농부와 정치인과의 커넥팅은 거의 없어요. 표 하나 주면 끝나요. 자, 건설사와 정치인과는 우리가 보이건 보이지 않건 수많은 게 있고, 그쵸. 건설사와 그 신문사와 방송사에는 어떤 또 구조적인 또 뭐 결속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게 이윤 중심 사회 구조로 지금 탈바뀌어 있는데 정부 조직이 그런 느낌이 지금 들고 있어요. 정부 조직은 이윤을 추구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이윤 중심의 사회 구조가 사회 행정 안에까지 침투해서 그렇게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 집과 똑같은 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일본에서 바다에다 뭘 버리잖아요. 핵 오염수를 버리죠. 그렇죠.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반발이 없어요. 아니 근데 그것도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우리 집이 지금 망가지는 상황이 바뀌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혼 추구 말씀하신 대로 이번 정부는 그런 이혼 중심의 정부 쪽에서 이런 움직임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윤 추구를 하려면 뭐가 있냐는 거죠. 근데 관계 개선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정부는 하고 있는데 나라는 사라지지만 개인적인 이윤이 나오는 게 이윤적 사회구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이제 국가적인 자연과 시민의 존엄과 안정성이잖아요. 결국은 나라는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지만 네. 나한테는 남는 게 있다. 사회 안에서 이윤 중심적 구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회사는 망해도 되지만 네 안에 있는 뭐 나는 생산 라인에 있는 거를 팔아? 외부로 주는 게 이제 이윤 추구가 되는 거죠. 개인의 일탈. 그게 아까 잠깐 설명해 드린 게 진선미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도덕적인 거와. 이거 아름다운 집을 감각적으로 줘야 사람이 들어가 살 거 아니에요. 사람이 못 사는 집을 지어놓고 공공주택이라고 하고 임대주택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더 열받는 거잖아요. 들어갔는데 금가 있고 비세고 그리고 밖에다가 공공 임대주택이라고 써놓으면 뭐예요? 옆동 사는 애들이 와가지고 사회적 차별을 또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주택 정책의 문제점을 우리가 생각 브리핑이다 보니 생각을 하다가 보면 주택 정책이 나라가 그렇게 정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별 수 없잖아. 나라가 그렇게 하라면 거기에서 그냥 우리는 그냥 뼈 빠지게 돈이나 벌다가 전세라도 살면 다행이고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사회적 시류를 보고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5년 전에도 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집 사러 가면 그 친구도 아니니까 믿지 말라고. 네네네. 그 무주택자들 또는 서민들이 현명한 지금 같은 주택 정책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국가 어플을 깔고요. 그 안에 세제 혜택과 뭐 많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현재 전세가 아니고 월세를 살고 있으면은 국가에서 월세 지원 정책이 있어요. 있긴 있죠.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집을 사거나 전세를 들어가면 안 되고 무조건 그냥 월세로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어차피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언제 내려가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특정 계층이 과거 이제 어떤 좀 정상적인 정부들은 이걸 이제 경착륙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네, 한 번에 네, 떨어지면 맞아요. 경기 자체가 사라지니까 경제가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착륙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이윤 중심적 구조에서는 그 자체를 멈춰요. 왜? 자기네들이 엑시트가 끝났을 때는 한 번에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잔인한 세상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자들이 원하는 건 절대 이것을 안 떨어뜨려야만 돼. 왜? USB에만 있는 자산의 증축이 어떤 거냐면 저쪽에 재개발하는 반포동 가면 그 허물어져가는 그 아파트가 지금 50억씩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반토막 나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거기에 참여한 정치인도 있을 테고 그 안에서 개발을 하기 위한 건설업자도 있었을 테고 맞아요. 여기서 이제 분양가에 문제가 생기거나 입지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이제 대장동과 똑같은 사태가 역으로 발생되거든요. 로비 자금부터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다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특정 1%들이 계속 만들어가는 거에서 현혹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특정 업체에서 무슨 갑자기 주택 가격이 오르니 지금 사라고 하면 그건 분명하지만 그건 뉴스가 아니고 그건 광고라고 얘기하는 거죠. 현혹되지 마소 이거네요. 네. 어차피 집값은 내려갈 수밖에 없고 내가 돈 있는데 집을 사고 싶어. 그럼 안정적인 집을 사시면 돼요. 뭐 일산에 가도 좀 좋은 집들 많이 있고요. 하다못해 지하철 다니는 곳에서 이제 편하게 사시면 맞아요. 돼요. 어차피 살 김포도 건데 그렇고. 아이들이 있고 어차피 맞습니다. 서울은 빈집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요. 맞습니다. 지금 계속 경기도 쪽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서울에서 굳이 앉아가지고 뭐 교통비나 뭐 이런 거에 감축을 위한다고 하고 내 민증에 무슨 강남과 찍힐 필요도 없어요. 그게 현장에서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주택 조합에서 거기서는 타워팰리스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50평짜리, 100평짜리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지역주택 조합에서 어떠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할 때는 그 안에 공공시설도 무슨 이상한 게 들어오지 않아요. 무슨
사회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이 들어오게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슨 장애인 뭐 이런 분들의 학교가 들어올 수도 네네. 있고 뭐 소각장이 들어오게도 왜 그 사람들의 꿈은 내 조그마한 내 집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일괄적인 정부의 행태는 뭐냐면 그런 집들은 일단은 잘 안 해주려고 해요. 어떤 그러니까. 개발과 특혜가 있는 것들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문제점은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 서민들은 어떻게 방금 말씀하셨던 어플을 깔고 어플을 뭐 어쨌든 정책 그런 걸 찾아보면서 그런 걸 찾아서 누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국가에서 줄 수 있는 게 규제가 되게 많아요. 말도 안 되는 규제지만 그걸 1차 스터디하면서 최소한 나라에서 지원받는 월세 지원이라도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강남에 사는 사람들 정도의 이제 기본적인 서류 준비가 다 끝나거든요. 그 다음에 집에 대한 이제 프로모션이나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차피 집값은 계속 내려가요. 지금 사면 5년치 월세를 미리 낸 거랑 똑같아요. 자, 그러면 있는 자들은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거기서 월세도 내지 않고 거기 살지 않기 때문에 맞아. 언제든 엑시트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엑시트할 준비를 가장 옆에 있는 세 사람이 다가와서 지금 사라고 얘기할 때 이게 가장 무서운 거죠. 얘기하잖아요. 누가 호구인지 모를 때 내가 호구가 된다. 그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택 시장의 현실이고요. 그 현실을 알 수 있는 건 간단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치인들이 집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제나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절대 나아질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이 집이 없어야 그들이 살지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만들거든요. 그건 그렇죠. 그런데 그런 정말 유토피아적인 세상은 거의 인간이 욕심이라는 걸 갖고 있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존재하는 한 그런 세상이 오는 건 조금 더디지 않을까. 행복이라는 게 어떻게 오는 거냐면 예술의 가치인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게 진선미라는 게 있고 어떤 형식이 갖추어져요. 형식이 갖추어진다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벤츠를 몰 수도 있고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강남에 7억짜리 전세를 살아요. 근데 시외, 지하철이 다니는 시외로 빠지면 그거의 절반으로도 큰 집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벤츠를 몰 수가 있어요. 진짜 벤츠를 몰고 진짜로 뭐 강남을 어디 출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통장에는 여유 자금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삶의 예술의 가치예요. 이게 주거의 형태의 집이에요. 자, 강남에 있는 집 과연 오를까요? 지금 현재 내가 라면을 먹느냐, 지금 현재 내가 가끔 소고기도 먹고 회도 먹고 이게 삶의 질과 가치를 만들고 창의적인 발상을 하고 내 행복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데 어떤 특정한 뉴스를 계속 보고 어떤 특정 신문을 계속 보고 맨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어느 날부터 나만 왜 집이 없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집은 로또가 아니고 지금은 예전엔 로또였어요. 그 천당 밑에 분당일 때는 로또였어요. 뭐 1년 사이 10배도 올라가니까. 지금은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맞아요. 벌어지지 않는데 거기서 계속 매몰돼서 그거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면 안 돼. 마치 코인과 같은 거죠. 코인 지금 사면 막 뭐 1년 후에 뭐 100배가 될까요? 막 이런 거랑 똑같은 사회적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일단 내가 지금 행복해야만 그 다음 걸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주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관념인데 계속 10년이 넘게 15년이 넘게 우리가 배워가는 건 뭐 집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뭐 근데 맞습니다. 그런 생각들 많이 하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쭉 들어보면 계속 반복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MB 정권이 들어설 때 사람들이 그때 뭐라고 했냐. 이명박을 찍으시는 분들이 건설 쪽에 계셨던 분이라 건설업이 부흥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건설업 관련해서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다 이명박 씨를 찍었어요. 근데 다 찍고 나서 1년 안쪽에 다 했던 말이 건설업이 부흥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침체됐어요. 그랬었고 저는 잘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어떤 당이 집권했을 때 그래도 먹고 살았어? 먹고 살기 좋았지? 라는 생각을 사실은 요즘에 많이 하게 돼요. 지금 라면을 먹고 살 것인지 스테이크를 먹고 살 건지에 대한 얘기 하셨는데 아마 40, 50대 되시는 분들은 40, 5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조금 그래도 집값이 올라서 자산이라는 게 생기면 내 아이에게라는 게 있죠.
지금 근데 20대 친구들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치 지금 내가 내 아이도 중요하지 내 아이에게 주는 게 꼭 자산이어야만 되지는 않아 라는 마인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행복해야 내 아이도 행복한 건데 어머님은 짜장이 싫다고 하셨지처럼 나 안 먹고 자식이 그런다고 좋아지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엄마가 행복한 걸 봤을 때 아이도 정서적으로 행복하기 때문에 좋은 아이로 자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지금 주택 정책 문제를 짚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조금 더 부지런해져야 된다.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람이 실은 보기 싫고 꼴보기 싫고 막 이러면 안 보게 되고 피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마음도 힘들고 하지만 조금 부지런해져야겠다는 생각을 점점 더 많이 갖게 돼요. 이 주택 정책도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아까 진선미 할 때 이제 선회할 때 도덕적인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도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도덕적 회의나 지금 고위공직자분들이 이제 모럴 해저드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자녀분이 학교에서 대놓고 폭력을 행사하고 왜냐하면 그 정신적인 문제가 지금 매우 심각해진 상태에서 일반 서민들만이 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2채 이상, 3채. 왜? 그거를 자체를 가질 수 있는 일단 기본적인 소득 구조가 안 돼요. 그 안 되는 구조는 이미 30년, 40년 전 이미 시스템화가 돼 있고요. 특수한 사람들이 군부의 찬탈과 뭐 친일파들의 기득권이라고 하잖아요. 기득권. 네. 그 자들이 만들어간 부의 현상이 어떤 거냐면 사회적 구조 시스템 안에서 노동자들을 계속 임금비를 계속 강제적으로 막아요. 그리고 집값은 올려요. 그래야만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 죽는 거예요. 집 하나 못 차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이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그게 아까 얘기한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간다는 게 이제 독일 철학자가 말하는 링밤대롱 현상인 거예요. 여기서 내가 꿈을 키워요. 하지만 50대가 되면 이 꿈이 사실은 그자들이 만들어낸 허울과 허상이었구나 걸 알면서 한탄하면서 그냥 그렇게 내려가는 거죠. 왜냐하면 가끔 운 좋아서 이제 집을 하나씩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과거에 어떻게든 15년, 20년 네, 열심히 네, 해서 네. 조그만 집을 하나 얻었어요. 네. 하지만 내가 그 조그만 집을 하나 얻은 건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뭐 은행을 근무하던 맞아. 뭐 노동일을 하던 그때는 1억이나 1억 5천이면 집을 샀으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그 시스템이 일어나자마자 그 다음 단계에선 특정한 자들이 그 시스템을 다 붕괴시켰단 말이에요. 왜? 그 자들이 돈을 버는 행태를 알면 그 자들은 단 1원도 남에게 양보하지 않아요. 다 가져가죠. 그러니까. 그게 플랫폼화된 시스템이고 주택시장에도 이미 플랫폼화가 돼 있어요. 그 자들만의 리그라고 하는 거거든요. 맞아. 그들만의 리그. 네, 그래서 그 자들이 예를 들어서 잠실에 있는 어떤 이제 뭐 팰리스나 이런 데 사우나를 가면 60, 70 먹은 사람이 그 안에 있는 아파트를 한 서너 채씩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오피스도 한 3개 갖고 있고 사우나다가 막 이게 자기 등 밀어달라서 등 밀어주다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요번에 자기 아들 결혼하니까 그냥 아파트 하나 줬다고. 그러니까. 이걸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과연 정상적인 정책에서는 세금이라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단 부의 창출, 집에 의한 부의 창출은 대부분이 정상적인 게 없단 말이에요. 뭐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죠. 그 자들은 알뜰하고 내가 부지런히 살았기 때문에 부자라고 얘기하지만 뻥이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이제 부정적인 느낌인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착실하게 착하게 살면은 이 세상은 그럼 이렇게 그지꼴을 못 면하고 그냥 살다 가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정치인이 필요한 거고 우리는 네네. 그런 올바른 그러니까 우리가 사기를 치는 게 힘드니까 올바른 정치인을 뽑아야 되는 건데 지금은 어떤 정보가 제대로 된 정보인지 알 수 없어서 그게 더 혼란스럽고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행복의 추구를 과거 이제 뭐 1988 드라마에서 보면 열심히 해서 이제 내 집 마련의 꿈이다 뭐 주택 복권 막 이런 건 맞지만 지금 세대는 이미 체리 슈머예요. 현명한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명하게 집을 사지 않아요. 체리 따봉이 아니고요. 네, 슈머라고 해야 됩니다. 건슈머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에 대한 집을 쇼핑하거나 이런 거는 있는 자들 보고 하라고 하고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돼요. 그 자들이 늘 샤넬백을 드니까 우리가 샤넬백을 들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건 똑같거든요. 주택 정책이라는 게. 자, 행복이라는 건 거기 있잖아요. 과거에는 뭐 집이 있으면 1년 정도 행복하다고 하는데 지금은 집을 사도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이자 때문에. 그쵸. 네.
그리고 언제 무너질지도 몰라요. 도대체 이게 시멘트 집인지 뭔 집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맞아요. 일단은 내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이제 바꿔가야 돼요. 내가 이 주택이라는 걸 생각을 안 해버리면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곧 무너져 가는데 재개발이 안 된 거대한 아파트들이 강남에 많아요. 막 50억도 하고. 자, 그 집을 과연 팔려고 할 때 팔릴까요? 안 한 팔리죠. 30억이나 20억 내면 팔릴 거예요. 그걸 팔고 나서 5억짜리, 10억짜리 좋은 집 많아요. 그 집 가서 편안히 살고 나머지 돈 가지고 스테이크 먹고 이렇게 살면 돼요. 그런 괜히 생각- 나의 자산이 있다고 생각하면. 근데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은 적다. 그리고 또 그걸 동경하는 사람은 많다라는 게 또 사회 현실이고. 그렇죠. 우리가 매일 일하면서 매일 우리가 메시지나 공지사항에다가 정부 공지사항 있잖아요. 거기다 올릴 건 뭐냐면 심플해요. 집을 왜 두 채씩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면 돼요. 그리고 그 세율에 대해서 계속 의견 제시를 하는 게 우리 인구 중에 3천만이 해야 되는 문자 메시지거든요. 그 문자 메시지를 오늘 내가 지금 저자들의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저들과 같은 집을 사야 된다는 그 중압감 때문에 계속 매몰돼서 쫓아가는 상황이거든요. 정치인이 말한 것을 따라갈 필요 없어요. 정치인들은 항상 선거 때만 되면 공약이 나올 뿐이에요. 맞아요. 부동산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문제라는 거. 그래서 사회 전체가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한 그렇죠. 과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이야기를 나누고요. 우울한 얘기 같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들어서 에너지가 많이 뺏기는 느낌이 들고, 그렇지만 뭐 희망이 없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그 와중에도 우리가 챙겨갈 수 있는 건 꼭 챙겨가자라는 이야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야기한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에 다양한 시각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이동하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살짝 눈을 돌리면 네. 그래도 또 내 나름의 행복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더 많은 정보로 여러분들과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TN TV 생각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